뉴스가 나오는 날에 매도를 하자. 그 매도 시점이 나왔을 때 어떤 매도 디데이를 잡을 수 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평균 15%예요. 그러니까 15% 수익이 나면 매도를 생각해 본다고요? 그렇죠.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의 습관편입니다. 현실적인 목표 수익, 주식 목표가 기준을 좀 정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제일 어려운 게 언제 팔지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죠. 너무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개념이 그쵸. 잡혔잖아요. 좋아요. 샀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언제 어떻게 팔 것인가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분석표를 보면 우리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대로 어떤 매도 시점을 잡아보고 네. 기술적 분석 그 포인트로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 기업의 어떤 재무가치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일 때 사서 고평가일 때 팔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투자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인데요. 네. 저평가 요소를 찾고 그다음에 기업의 리스크를 최대한 없애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종목 분석표도 본 거고요. 네. 일단 세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드려요. 네. 첫 번째는 미래 PER. PER이라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누니까 시가총액만큼 투자금을 했을 때 몇 년간의 단기순이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근데 과거의 실적이 아니고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PER이 예를 들면 5배다. 그러니까 5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이 기업을 저평가인 때 상서 부담스러운 PER이 되면 팔자. 네. 그거를 예를 들면 5배에 사서 한 10배 정도 목표로 삼아서 나는 매도하겠다. 그러면 2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미래 PER 기준으로 저평가 종목을 사서 고평가, 무거워졌을 때 이제 좀 내가 계속 들고 있기 좀 버거울 때 그때 팔자. 그게 하나의 매도 목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이 미래 PER 하나만 가지고 네.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시가 배당률. 시가 배당. 고배당주 같은 경우 시가 배당률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 8%에 사서 저는 6%에 파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럼 주가는 한 30% 이상 상승해요. 예를 들면 8%에 사서 4%까지 기다렸다. 주가는 2배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매력적인 포인트를 잡고 매도도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파는 그런 투자 전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다 기본적 분석의 근간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사실 그 저평가를 판단하는 기준의 가장 중요한 툴 요소가 미래 PER과 시가 배당률이거든요. 이 중요한 두 가지 툴을 가지고 저점을 잡아서 무거워졌을 때 팔자. 그리고 시가총액. 우리가 학습 효과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받았을 때 과한 상승을 일으키는 게 시가총액이 가벼워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주도된 그런 세력들이 핸들링을 하려면 시가총액이 가벼워야 된다. 그래서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사실 시가총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 우리는 PER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이라는 좀 하나의 더 요소로 조금 더 이렇게 꼬아서 시가총액이 퀀티티, 정량적인 표현이라면 PER은 퀄리티, 약간 정성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PER로 이미 걸러졌는데 굳이 왜 시가총액을 한 번 더 보느냐. 이런 어떤 학습 효과가 굉장히 강한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아야 매력적이니까. 그래서 어떤 가치 투자 포인트보다 어떤 학습 효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 시가총액 500억에 사서 시가총액 1000억에 팔자. 이게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어떤 기업의 재무가치, 그거에 포커스를 둔 기본적 분석에 따른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습 효과, 차트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우리가 학습 효과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뉴스가 나오는 날에 매도를 하자. 그 매도 시점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매도 시점이 나왔을 때 어떤 매도 디데이를 잡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린 뉴딜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핫했죠. 그러면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그린 뉴딜의 단기적인 어떤 고점은 언제냐면 대통령이 발표할 때. 대통령이 그 그린 뉴딜을 나서서 이렇게 발표하셨잖아요. 그 발표 시점이
기다리던 뉴스 디데이가 되는 거죠. 물론 그 뉴스 이후 예산이 책정되고 정부가 강한 하드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면 더 오를 수도, 실적 개선에 따라 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그 대통령이 발표하는 그 시점을 하나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구간으로 생각해서 단기 매도 시점으로도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굉장히 검증된 정책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정책 발표가 그러니까 뉴스 일면이 되고 관심을 모으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벤트 디데이가 하나의 매도 관점. 근데 정부는 미리 홍보를 해주거든요. 네. 이런 어떤 빅 이슈, 대통령이 참여하는 빅 이슈들은 언제 발표할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미리 그 뉴스를 선점하고 기다리면 그 매도 디데이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아까 계절 이슈를 얘기했는데 미세먼지 3월에 많이 관심을 받잖아요. 숨쉬기 어려워. 그러면 그때가 기대감, 과거의 학습효과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시점을 맞춰서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 기준의 어떤 주가 고점, 학습효과 기준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저항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항선은 뭐냐면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못 오르게 막는 그런 어떤 선을 저항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3번의 저항선 시그널은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뭐냐면 오르려고 했는데 못 오르게 하고 오르려고 했는데 못 오르게 하고 그런 어떤 저항선 부분을 고점 매도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거의 어떤 기업 가치와 현재의 기업 가치. 그럼 기업 가치는 뭐냐? 주식 수가 크게 변동되지 않고 실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런 저항선을 하나의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도 있겠다. 왜냐면 3번 그동안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오르려면 더 올랐어야 되는데 안 오르니까 그러면 그 점을 매도 타이밍으로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는 다 차트 얘기거든요. 차트의 경험치, 과거의 학습 효과와 차트의 어떤 그런 저항선 그리고 기다렸던 매도 디데이 그런 점들을 하나의 매도 타이밍으로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평균 15%예요. 쉬운 얘기로 한 15% 정도는 수익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그 정도 나오면 좀 욕심을 버리고 매도하는. 그러니까 15% 수익이 나면 매도를 생각해 본다고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게 매도가 상당히 어려운 게 한 40% 50% 벌었지만 결국에 뭐 손해나고 파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때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 좀 팔았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제 한 15% 예를 들면 목표치를 정해놓고 15% 정도 수익이 나면 한 반절 정도는 매도를 하고 나머지 반절은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럼 왜 15%냐? 저기 20% 잡을 수 본인이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한 20%. 나는 20% 잡겠다 그러면 20%를 잡는 거고요. 뭐 30%. 근데 목표치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성보다는 감성이 올라가거든요. 주식 투자는 감성적으로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면 안 되거든요. 가슴은 차갑게. 머리가 뜨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전두엽이라고 머리 앞부분이 계속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돌아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15% 정도 잡으면 이성이 굉장히 올라와서 어떤 합리적인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들을 되게 생각하고. 근데 너무 크게 못 먹잖아요. 15% 4번이면 한 7, 80% 수익 나거든요. 복리 효과를 하면. 그러면 1년에 4번만 벌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저는 뭐 15%라는 말이 이해는 가는데, 아까 전에 분석하신 게, 막 엄청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 주식을 15%만 먹고 어느 정도는 어쨌든 약간 매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면가왕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15%를 벌어도 더 매력적인 종목이 또 우리가 계속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가끔 한 뭐 분기에 한두 번씩은 수익 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아파트도 넓혀가야 되고 전세금도 내줘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또 이렇게 주식시장인 게 변동성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15% 정도면 안정적으로 매도하고 또 다른 종목에서 15% 내면 되고 물론 그게 더 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8%에 샀는데 6%까지 가겠다. 그러면 33%인 거예요. 경우의 수들이 3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기업 가치 기준으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으면 그때 목표가까지 기다리면 되고 차트 기준으로 목표가를 정할 수도 있고 그 두 개가 안 될 경우에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15%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목표 수익이 될 수 있다. 내가 꼭 2배 벌 거야 라고 오랜 기간을 기다렸지만 예를 들면 95%까지 올랐는데 그 5%를 못 채워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그냥 15% 벌고 다음번에서 15% 벌고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스노우볼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씩 모아가면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도 먼지가 쌓이다 보니까 에베레스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 번에 대박을 그러니까 계단을 한꺼번에 10계단을 오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2계단, 3계단씩 이렇게 차례차례 밟고 가면 10계단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목표치는 일단 좀 낮게 가져가 보고 그리고 융통성 있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를 만약에 달성을 했을 때 이때 매도를 할 것인가 그 여부를 기업 가치라든지 호재, 악재 이슈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등을 파악해서 좀 더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반절 정도는 15%에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에베레스트가 먼지가 쌓여서 에베레스트가 됐다고요? 비유하신 거죠? 그렇죠. 뭐 실제로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건 아니죠? 네, 네이버에 검색되겠네. 순간 방금까지 말한 모든 이야기들이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는. 아, 죄송합니다. 네. 1년에 4번 보너스를 약속하는 뭐 계절주 투자가 있다면서요? 상당히 이제 좀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를 좀 깊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 계절이라는 게 1년마다 우리가 돌아오잖아요. 매년 계절은 돌아오고 있고 이 계절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포커스를 맞추자.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계절주들은 더위와 그다음에 추위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더울 때 맥주 마시고 겨울 때 아버님 댁에 보일러 틀어드리고 호빵을 먹어야 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어떤 수요들이 많이 좀 낮아졌어요. 1년 내내 뭐 빵도 먹을 수 있고 호빵도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일러도 여름에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1년 내내 우리가 온수를 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계절주들은 많이 약해졌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재해 어떤 전염병 이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지금 사태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공포감이 굉장히 투자의 어떤 포인트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학습 효과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년 이런 공포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공포감이 어떤 통계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과학적인 투자가 가능해진 거죠. 매년의 학습 효과 경험치. 예를 들면 미세먼지 이슈들은 매년 봄마다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을 계속 일으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장마와 폭염 이슈도 매년 그런 이벤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가을에 어떤 시베리아 철새가 날아오면서 그런 어떤 조류독감 이슈도 매년 루틴하게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어떤 미세먼지 이슈, 그다음에 여름에 장마와 폭염, 그리고 가을, 겨울에 어떤 시베리아 철새로부터의 어떤 조류독감 이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루틴하게 학습 효과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계절이 1년마다 반복이 되고 오랜 기간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종목들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기대감 때문에 계속 그 시점이 오면 올라요. 그렇게 계속 오르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룰이 돼버린 거예요. 그 룰이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리고 경험해야 될 루틴한 어떤 통계치가 되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좋다면 우리가 1단계에서 기업 가치를 체크를 하고 학습 효과가 검증이 되면 좀 더 투자 포인트. 언제 그러면 온주 살 거냐? 무관심에 사야 된다는 거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비싸게 사서 싸게 사는 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미세먼지주를 언제 살 거냐? 봄이 지나고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 봄이 지난 그런 늦은 봄이나 이른 여름이 주가의 저점 아니면 뜨거운 여름이 주가 저점일 수 있다. 그때 주가 저점에 사서 내년도 봄을 기다리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계절주 투자의 어떤 맥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지금 거죠. 저자님은 주식을 몇 종목 정도를 투자하시죠? 저는 원칙이 3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종목은 한 20개 정도 보통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한 3종목 정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3종목이 넘어가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주식 투자는 머리가 복잡하면 실패해요. 머릿속은 항상 리셋을 하고 좀 편안하게
그래서 가끔은 제가 멍을 때려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멍 때리는 방법이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 한강변을 걸으면서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사색도 하고 그래서 칸트가 되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멍 때리기를 하고 어떤 머릿속을 비우는 그런 측면에서 세 종목이 좀 그나마 관리될 수 있는. 그러면 한마디로 관심 종목 20종목,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실제 투자하는 종목은 한 3종목. 네네. 그러면 종목까지 여쭤보는 건 실례니까 하지만 요건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중에 3종목 다 비슷하게 또 비중을 가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력 투자 종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의 섹터는 어디예요? 아, 섹터요? 네. 저는 계절주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봄을 기다리고 있죠. 내년도 봄을 기다린다는 미세인가요? 그렇죠. 이 봄에 미세먼지 섹터가 이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래요? 뭐 있나요? 일단 안과 질환 관련 주식들도 있고요. 이게 눈에 좀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섹터들이 이제 대표적인 미세먼지 계절주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백신 이슈로 마스크 어떤 소비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실적 개선이 당장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다만 이제 이 백신이 개발되면 앞으로 마스크를 그만큼 사용할 거냐 그건 하나의 좀 리스크 요인이긴 해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아직도 저평가인데 이제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과연 매력적인 이슈가 될 거냐라는 측면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올해 실적 기준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관심 구간에 사서 뜨거운 관심 구간에 팔라고 했으니까 지금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봄을 좀 기다릴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저자님이 가시고 있어요. 이 미세먼지 관련 종목을. 그러면 이게 15% 정도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좀 매도하는 거예요? 내년 봄이 되기도 전인데? 저는 이제 차트의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분석과 차트 분석과 그다음에 15%. 근데 저는 이제 차트의 과거의 학습 효과, 기다리던 D-Day 이벤트까지 좀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봄까지 기다려보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추구를 하는 거죠. 15%라는 것은 하나의 옵션이지 꼭 15%가 되면 무조건 어떤 종목이든지 칼처럼 자른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기준이군요. 그렇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느 걸 선택할 거냐는 건 나의 선택인 거죠. 예를 들면 15%가 왔을 때 뭐 이 정도면 만족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내년 봄을 기다리겠다는 거에 더 포커스가 됐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